지난주에 개발과 관련된 통로 말씀드렸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제주에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결국 이제 제주에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게 분단 체제 하에서 남한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미국식 근대에 편입되어 갔는가 라고 하는 과정을 같이 보지 않으면 제주에서 개발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전후 동아시아의 동시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하고도 연관이 되고 대만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 제가 하는 건 강론격이 됩니다. 제가 담당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50년대, 60년대, 그리고 또 하나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되는, 오늘의 주제는 50년대, 60년대 제주 개발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년대, 60년대라고 하는 이 시간,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여기 60년대생 분들도 좀 몇 분 계시죠? 혹시 50년대생 분들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50년, 60년대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제주라고 하는 것이 근대화가 되기 전이었고, 그리고 도시 곳곳마다 도시화가 좀 진행이 안 됐고, 전기와 수도 시설조차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50년대, 60년대 제주 개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면 50년 앞으로 우리가 제주 개발과 얘기하면서 귀에 딱지가 나도록 들어야 될 인물, 그리고 봐야 될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예, 박정희라는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옷이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63년에 5대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윤보선하고 해서 결국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게 되죠. 그게 63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63년 8월에 기록에 따르면 박정희가 육군 대장에서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진은 69가 직후부터 시작해서 군정기, 그러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이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 사람을 빼놓고는 50년대, 60년대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의 제주 개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 재건이란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0년대, 60년대 제주 개발의 키워드는 바로 재건입니다.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국가기록원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68년인가 9년 정도 될 텐데, 익숙하시죠? 어승생, 저수지, 차수, 공사 현황이라고 이 브리핑을 하고 있죠. 아마 도청 공무원, 도지사 혹은 도청국장급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앉아있는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으니까 힘세신 분들입니다. 저는 서 있고요. 힘센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인물들 중에, 앉아있는 인물 중에 이 4명의 인물이 보이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힘센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뒤통수만 보이죠? 누굴까요? 뒷모습만 보고 맞춰보십시오. 오은재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렸고, 누구 같습니까? 뒤통수만 봤는데 떠오르는 분 안 계십니까? 누굴까요? 누구? 역시 그 오래된 연식에서 나오는 연륜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로 JP입니다. JP, 김종필. JP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JP가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연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 2022년 올해 4월에 경남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는데 JP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 새로 읽었는데 되게 흥미로워요. 왜 흥미로우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인데 박정희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제주라고요. 그 제주를 방문한 기획자를 김영관 이사는 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주 근대화라고 하는 것에, 특히 제주 개발과 관련된 것에서 막후 실력자 중에 하나가 바로 김종필입니다. 아마 김종필도 제주에 땅이 있나 없나 이런 게 되게 많았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감귤 재배와 관련해서도 김종필의 역할이 상당히
거고요. 그 감귤 재배 관련해서 역할이 큰 게 뭐냐면 감귤 묘목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일본에서 가져왔습니다. 초기에는. 여기 있는 게 자생이 아니라 감귤 묘목을 일본에서 가져왔는데 그 감귤 묘목 수입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협상하는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JP입니다. 제가 역사적 사실을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일본 갔을 때 민단에 계신 굉장히 나이 잡수신 어르신이 마치 추억처럼 회고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1년에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나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때 GNP가 $100 정도밖에 안 되던 최빈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외자 도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외자 도입 중에 제일 손쉬운 외자가 뭡니까? 요즘 말로 치면 검은 머리 외국인 이렇게 하듯이 우리 민족 자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쉽게 그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1교포 자금을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한일협정을 추진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외자 제1교포 재산 문제, 제1교포들의 한국 고국 투자와 관련돼서 JP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권총을 들고 갔다. 그래서 권총을 책상에 놓으면서 당신은 말이야 일본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 되게 흥미롭게 있는데 사실 여부 관련 없이 제1교포 사회에서 JP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제1교포에 대한 정책은 그야말로 유기입니다. 유미. 내버려뒀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었어요. 근데 제1교포를 적극적으로 소환하기 시작한 게 박정희 정권 들어서 되었고 그 선두에 섰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JP라는 인물입니다. 박정희와 JP는 앞으로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50년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박정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부터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4.3 이후에 한국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직후에 이승만 정부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이 재건이라는 용어는 이승만 정부 하에서 재건이란 국토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주창되기 시작하는데 그 국토 재건을 하기 위해서 1950년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조 경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미국의 대남한 정책의 정책은 어떤 거냐면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 경제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스토리의 경제 발전 이론과도 결부되는데 결국 남한을 방공 기지로서 군사 기지로서 남한이 존립을 해야만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경제 원조를 하는데 45년부터 61년까지 미국 경제 원조 총액이 31억 달러거든요. 31억 달러 하면 가늠이 안 오시죠. 그래서 딱 보세요. 당시 국민 총 생산액을 100으로 땄을 때 미국 원조 경제 규모가 12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국민 총 수입을 100으로 잡았을 때 미국 원조 경제 규모가 73입니다. 그러면 이 규모만 보더라도 원조 경제 규모가 얼마나 상당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50년대 미국 원조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승만 정부가 아무리 경제개발 또 국토 재건을 외쳤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 원조 경제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하에 50년대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협정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48년 12월 달에 48년 12월이면 한참 4.3이 진행 중인 때에 한미 경제 원조 협정 ECA 협정이라는 게 벌어져서 체결되는데 그래서 48년 49년 이때 자료들 읽다 보면 ECA라는 용어들이 당시 잡지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조 골자는 어떻게 이 협정의 주요 요지는 골자는 뭐냐면 원조를 해주면 그때 뭐 밀가루든 옥수수 뭐 주잖아요. 그러면 원조 물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누구랑 협의해라? 미국과 협의해라. 당시에는 경제 개발이라기보다는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경제 부흥 계획을 수립하는데 미국의 협조를 미국과 반드시 협조 또는 협의를 거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1952년 5월 24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통합사령부 간에 체결된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이 또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과의 경제 협정이 맺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50년대 미국이라는 존재를 빼놓고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미국식 경제 원조와 관련된 이승만 정부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58년도에 부흥부의 산업개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돼요. 58년도에. 그런데 그래서 1공학 때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경제개발계획과 전혀 다릅니다. 특히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장미원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도 질적으로 다릅니다. 철저히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는데 이때 이승만이 실제로 국무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 스탈린식 사고방식이라고 엄청나게 비난한다. 되게 재밌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공산당입니까? 아니죠. 미국이 공산당이 아니죠. 근데 이승만은 미국식 경제 원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받았어요. 이게 왜 스탈린 국가 주도,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주도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냐면 당시 자유당과 기업과의 국가 관련 이 지배 연합 세력들이 미국 경제 원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입 대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 세력들이 영향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전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은 경제사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실 겁니다만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어요. 아니 미국식 원조 경제에 대한 미국 이승만의 반응이 이렇게 되냐?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승만은 미국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승만 미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동북아 문제, 또 동아시아의 문제에 관해선 이승만은 미국과 굉장히 미묘한 관계를 맺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오키나와 문제가 전쟁 직후에 생겨났을 때 이승만은 육후 독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미국과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어떤 군사협력 체제를 만들려고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 원조 정책과 군사 정책에 대해서 미국식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는 이승만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고 독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리고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북진통일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반들 때문에 미국식 경제 원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나오는 박정희와 이승만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50년대에 이승만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경제 원조 정책의 최대 수혜국인 것은 분명히 보인다. 결국 50년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 과연 제주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제가 당시 신문기사를 가졌는데 이게 1949년 5월 22일 동아일보입니다. 보시면 우렁천 재건의 고동이죠. 제주, 반동, 완전, 소탕 이게 1949년 5월입니다. 우리가 흔히 4.3 진상조사보고에서 보면 1947년 3월 1일 3일절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954년 뭐 한라산 금종령 이렇게 되잖아요. 57년이 되는데 지금 49년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상조사보고서나 진상규명 4.3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4.3 기간 중에서 보면 되게 이른 시점입니다. 49년 5월이에요. 그리고 마치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49년 5월에 이승만이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그 낙토 건설을 주창한다고 하는데 이 49년 5월 이후에 제주에서 일종의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바로 재건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중산간 마을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초토화된 중산간 마을의 어떤 재건 이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텐데
이 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보세요. 49년 8월에 보면 일단은 폭동이 제한됐으니까 참 얘기하는데 제주 재건의 앞길에 어쩌고 좀 하는데 이 제주 재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도민을 위한 즉 지도층들이 자기 희생 노력이 부족하다.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35개 재건 부락이 분산되고 있고 6, 7천 명의 귀순자가 10만 넘는 폭동 이재민들 당국의 따뜻한 지도와 언어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49년 8월입니다. 49년 8월에 이런 걸 보면 4.3이라고 하는 이 초토화 작전이 끝나고 난 직후에 바로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승만 정부 이 위로부터 제주라고 한 지역에 좀 강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걸 수 있고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마을이 바로 봉계입니다. 봉계. 여러분 잘 아시죠? 봉계는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사진이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사진이 예배당 신축 기념 사진입니다. 9월 14일입니다. 49년 7월에 재건이 되어서 4.3 이후에 처음으로 재건되기 시작한 마을인데 이 재건 마을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한명리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현대장이 한병선이고 작전과장이 김명인데 그 이름을 따서 한명리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전 이게 당시 50년, 49년 그러니까 결국은 4.3이 초토화 작전이 끝나고 난 직후에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주에 어떤 의미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재건이라고 하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건, 도민들이 생각하는 재건은 중산간 마을이 소개됐어요. 그러면 그 소개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되돌아가서 옛날 마을들, 옛날 부락들 다시 만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진정한 의미의 재건이죠. 근데 이때 재건은 그런 재건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마을이 갖고 있는 제주 지역 마을 곳곳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장소성들을 지워가는 그래서 새로운 이름들을 부여하는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결국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름을 부르는 자가 권력이죠. 야! 했을 때 대답하면 제가 권력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름이 뒤바뀐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건 50년대 재건의 출발이 과연 제주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감안해서 50년대가 원조 경제고 이 재건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재건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 부패, 무능, 그리고 의지,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사실상 50년대만 하더라도 원조경제 하더라도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갱이 섬이었는데 여기까지 뭔가 투여해서 할 자금이 재원이 적절치 않았습니다. 적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년대 들어서면 사실상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라고 보긴 상당히 어렵고 재건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결국은 구호로 주창되지만 그 구호를 주창한 것에 걸맞는 성과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성과를 가져왔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우리 역사에서 결정적인 일이 하나 벌어지죠. 1961년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이때 다시 한번 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재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박정희라는 사람이 결국 이 1939년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하는 이 식민지 지배 전략을 얼마나 철저하게 학습하고 그것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본의 국가 총동원령이 각 마을 단위, 호 단위별로 전부 이 국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제도였잖아요. 쿠데타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직후에 뭐가 생기냐면 국가 재건 최고의 산하의 재건 국민운동 본부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근데 63년 12월 16일까지 종료가 돼요. 근데 63년 12월 16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큽니다. 왜? 63년 10월에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군정기에 국가 재건 최고회의가 국민운동 재건 본부를 만드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한 당시의 정치 상황이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쿠데타 세력의 일방적인 강요와 동원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이 한 축은 쿠데타 세력이에요. 6.4 8기생,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필을 비롯한 6.4 8기생들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
여러분 왜 군인들이 쿠데타를 했을까? 당시에 근대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사실 다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발도상국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던 많은 신생국가에서 군인들이 쿠데타 세력의 주체로 등극하게 되는 건 이게 세계사적인 일종의 보편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쿠데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당시의 지식인들 반응이 야 쿠데타 왜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조선일보가 쿠데타라고 하는 걸 합리화하게 해서 당시 61년 쿠데타 직후에 당시 매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의 글들을 짜깁기 위해서 봐라. 당시에 장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쿠데타 세력들이 결국 그 구악을 일소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민중들이 얼마나 박수를 쳤냐라고 이제 항변하죠. 가끔 조선일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유심히 잘 따져봐야 돼요. 당시 그 국가 재건국민운동본부의 한 축이 군인들, 쿠데타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축은 여러분 아시는 유진호, 유달령, 이광계,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 지식인 엘리트 그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인 그룹들은 어디냐면 1950년대 미국식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식 근대화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역설적으로 미국식 근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국가, 전통, 민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국가 재건 최고의 산하에 있는 재건국민운동본부에 대거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요구는 일종의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결국 뭐냐면 쿠데타 세력들도 자 근대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국가를 바꿔야 돼 이겁니다. 국가를 바꿔야 되는데 장면 정부는 안 되니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 군인들이 이들의 편 참군인들 혁명 군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가 개조를 내세우고요. 이 사람들 뭐냐면 그걸 군인들이 하는 게 민간인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특히 지식인 엘리트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우매해. 그죠? 이 사람들은 이게 지식인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당시 대중들이 너무 우매하다고요. 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몽시켜야 돼. 그리고 생활, 윤리, 사상 이게 다 후져. 이게 개조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생활과 윤리와 사상의 대중 개조의 관점과 국가 개조의 관점이 서로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동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군인과 엘리트 집단들의 굉장히 위험한 동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유진호와 이관구라는 인물입니다. 유진호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헌법학자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 수업을 충실히 들으신 분이라면 김강사와 T교수라고 하는 단편 기억나십니까? 끄덕이신 분들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전에 받으신 분들이고요. 끄덕이지 않으신 분들은 교육 개정이 된 이후에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식이 나는 거죠. 자꾸 끄덕거리지 마세요. 연식이 꼬르나. 네, 고대 총대학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재헌헌법을 해방 이후에 재헌헌법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엘리트죠. 그리고 이광구라는 인물도 일본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참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식인 엘리트들입니다. 이 두 사람 두 집단들이 굉장히 위험한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국민재건운동본부가 그래서 이게 이승만식 재건운동과 다른 점은 이승만은 뭐라요? 자기가 나와서 나토 재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부 단위까지의 이 조직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조직망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박정희식의 이 민간인을 동원하는, 민을 동원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동원의 계획들은 결국 뭐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어지죠. 소위 말하면 요즘 뭐 관변단체들 생각하시면 될 텐데 80년대에 툭 하면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뭐 누가 가면 송하나라면서 관제 데모들 막 이루어지고 그랬죠. 그게 이 시초가 이릅니다. 이 사람들이 재건 얘기하고 여러 가지 국가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프로파간다에 동조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운동을 하고 뭔가 사람들을 개조시키려고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장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근데 감성은, 그죠? 사람 움직이는 건 감성이죠. 그렇습니까? 옳은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좋은 사람 말은 듣죠. 그죠? 예.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들어오실래요? 좀 무슨 마음 생기십니까? 이 재건의 노래 들으시면 뭐 일본 군가풍이 막 물씬 나죠. 당시 60년대 만들었던 수많은 노래들 듣다 보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작곡가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강원이라는 음악평론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전복과 반전의 순간들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대학원 석사 다닐 때 대중음악사, 대중문화사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학기를.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부라고 대중음악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썰풀했던 얘기를 10년 후에 책을 냈더라고요. 강연에서. 아까 보시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 장면 보면 첫 장면이 뭐 생각나요? 첫 장면이 뭐가 보이세요? 다 사람들이 다 함께 뭘 하고 있습니까? 청소하고 계시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함께 청소한 기억 나십니까? 예, 기억나죠? 그 다음에 좀 보다 보면 뭐 건설하고 뭐 하죠. 근데 뭔가 집들이 보이죠? 그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 주택들. 그러니까 주택 개량이 필요했을 때인데 대규모 집합 건물인데 똑같은 형태의 건물들이 쭉 있죠. 그걸 문화주택이라고 불렀습니다. 문화주택. 그러니까 문화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하면 컬처 이렇게 하는데 이 문화라는 말이 60년대에는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죠. 선진, 근대 이런 의미의 이 개념으로 문화라는 말이 쓰여졌죠.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재건의 노래입니다. 재건하시고 싶지요. 이런 재건의 시대에 60년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국민운동 재건본부는 그냥 전국 단위 조직의 아니었습니다. 각 시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그 차장들은 군인들이 당시 주둔, 그러니까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을 임명하는 마을 단위 그리고 이 리 단위까지 들어가는 아주 치밀하게 잘 짜여진 조직이었습니다. 이걸 제주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신문을 보면, 당시 60년대 신문을 보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운동, 그리고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당시 60년대 신문에 정말 지겹게 나옵니다. 지겹게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운동을 항구화해야 된다. 1면, 2면 기사를 전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운동 차원의 재건으로서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역이라는 우리의 몸에 각인되기 시작한 시초가 60년대 국민운동 재건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부장이 제2도지사고요. 차장이 해병준장 김동규라는 인물입니다. 누군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거 결국 군이라고 하는 군사조직과 도지사라는 민간, 그러니까 민과 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웅동체처럼 이 재건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말단, 이 말단에까지 동원이라고 하는 자장을 펼쳤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 재건과 더불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격적인 관광 개발이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63년도에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자유항 설정 구성, 64년, 66년 특정지역 지정된 종합개발계획, 67년 제주 특정지역 건설 종합계획 수립형 기초조사 등 결국은 제주 지역에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되는 시점이 60년대 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제주 개발의 초기 성격을 보면 60년대 자유항 설정 구상인데 이게 최초의 제주도 개발 계획입니다. 자유하니까 갑자기 국제자유를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60년대 이 개발 계획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죠. 국제자유도시 법조문 이항이 국제자유도시가 뭐냐 하면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그리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 완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잖아요. 지금에야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이었다. 폐기돼야 된다라고 도지사 당선자까지 이야기하지만 이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을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결국은 63년의 자유항, 관광자유화라고 하는 이 개발 계획의 영향으로부터 과연 얼마만큼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63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개발 계획에 일정 부분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들여다보면 한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때 느꼈던 여러 문제의식들, 문제들이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결되기는커녕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이 제주개발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 자유화, 64년을 보세요. 용수개발, 그러니까 어승생하죠. 도로건설, 그러니까 1행단도로, 2행단도로 하죠. 항만, 한지항, 공항 개발, 그죠? 공항. 요즘도 공항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화순. 그러니까 화순이라고 하는 것은 해군기지가 되냐 마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화순항이 지금도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그런 것은 피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역을 따져보면 왜 하필이면 화순일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화순일까? 하고 많은 항 중에 의미도 아니고 화순 다른 데도 아니고 서귀포항도 아니고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화순무역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료들의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초기의 개발 계획 수립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과 근대화에 대한 제주의 반응은 뭐냐면 기대감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까 자유화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니까 자유화의 희망 속에 부푸는 탐나의 꿈입니다. 내고장 개발하자. 익어가는 한국의 홍콩, 한국의 하이. 근데 뭐라고요? 요지 땅값이 한 평이 얼마야? 30만 원까지. 30만 원 하는 땅이 있으면 사겠습니다. 요즘은 30만 원 택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기사 보면서 이 기사는 자유화, 근대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노골적으로 기사들이 나옵니다. 당시 유일한 신문이 제주신보였으니까 이 제주신보만 보더라도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노골적으로 나타나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케이블카 같은 것들도 보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기사들 몇면들 행간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 개발이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특히 이런 거 토지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토지 문제 그죠? 그리고 홍콩, 하와이 만약에 제주도가 한국의 홍콩 됐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주도가 한국의 하와이 됐으면 아직도 보니까 보세요. 밑에 보면 서울 손님 블랑블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0년대에 제주붐이라고 하는 열풍이 있었죠.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많아졌네. 그러니까 각종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주붐, 힐링, 치유의 섬 제주 이런 담론들이 막 생산됩니다. 야, 그 이주민들이 왔대. 이주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주민 지원 정책 어떻게 할까? 이게 하나에 한 10년 정도 쭉 나오는데 그 제주 개발 붐의 시초가 이때입니다. 62년도에도 신문에 제주 붐. 그러니까 제주가 누군가로부터 서울로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는 제주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제주가 이제는 서울로부터 서울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하나 봐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제주의 붐과 이때 제주 붐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자, 그때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뭐냐, 야 4.3, 야 빨갱이, 혹도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는데 야 이제 드디어 이승만 정부도 재건이라고 말은 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줬어요? 안 했어요. 왜? 이유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혁명정부, 이들의 표현, 혁명정부가 수립되고 나니까 뭐래요? 야 개발붐이 일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재건운동본부가 생겨. 그러니까 옆집에 누가 하니까 누가 국민운동 본부에 무슨 장, 무슨 뭐 계속 회의하고 모임 갖고 관제,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뭐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도가 이제 옛날 정부에서는 벌이 되는 거 다스매기였는데 이제는 좀 인정받는구나. 너무나 기뻤다. 이런 이 기대감이라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지사가 김영관입니다. 젊었을 때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제주대학교에서 명예행정학 박사를 줬어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언제 기회되면 이 김영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뭔가 짧은 글이라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신문에서 당시 제주일보에서 김영관 지사의 회고록을 연재하고 제주개발 3학 50년 열다 제주개발 3학을 열다 50년 제주개발 50년 3학을 열다라는 회고록까지 나오고, 그래서 김영관이라는 인물이 개발의 선두주자처럼 그리고 제주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했는지를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출판 기념회 열었을 때 보세요. 존경하는 김영관 전 제주도지사의 자서전, 이게 누구냐면 실명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시니까 찾으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60대 후반, 70대 초반쯤, 맞아. 70대 초반, 중반쯤 되는 당시 제주 사회의 엘리트, 지식인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심성이 뭐냐? 김영관이라는 인물은 못 사는 제주도, 그리고 정말 4.3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제주도에 물의혁명, 기례혁명을 가져다 준 선지자 같은 인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고, 그래서 제주대학교도 뭘 줬어요? 해군 최초 대장 김영관 전 지사 제주대 명예행정학 박사를 받습니다. 이거 91살을 받거든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왜 명예행정학 박사를 줘야 될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에 어찌 보면 가장 시작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이분 보세요. 많이 보시던 분이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거는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사진이.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2016년 탄핵 반대 집회가 제주시청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밤에 탄핵해야 된다 막 촛불 시작하다가 모이신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들이 모이실까? 몇 명이나 모이실까? 라는 호기심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동네 삼촌들은 거의 다 왔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놀랬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연단에 올라간 신구범 전 지사가 갑자기 삼다수 병을 딱 들어요. 여러분 삼다수 잘 아시지만 저는 신구범 전 지사는 굉장히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제주적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정치적인 가치를 내세웠던 인물이기도 하고 대단히 왜냐하면 일국가 이체제라고 한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일국가 이체제하면 뭐야 빨갱이 새끼 뭐 이런 식의 합니다. 일국가 이체가 어디 말이 됩니까? 요즘 그 어떤 정치인도 일국가 이체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구범 전 지사 연방제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에서 그리고 대통령 중심 제도 하에 국가에서 연방계 수준의 일국가 이체제를 얘기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연방계 수준의 통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계에서 빨갱이네 적합통일이네
수도 없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런 인물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신구범 전 지사 어떤 이 말년의 정치적 이력과 상관없이 신구범 전 지사가 지사 당시에 얘기했었던 일국가 이체제 연방제라고 하는 수준의 이러면 자주와 그러니까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제도로서의 상상력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요즘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뭔 놈의 정치가 중앙당에서 누구를 내리네 마네 이런 거 가지고 결정이 되잖아요. 아니 민주주의라면서요. 제가 말씀하시면 데모크라시가 인민의 자기결정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문제를 남의 손에 해결시킬 게 아니라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너무나 좁아요.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죠. 근데 뭔 놈의 정치가 중앙당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어디 나오고 그런 거 아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 정당 운동을 꽤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정당법에 중앙당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무조건 서울에 둬야 되고 5개 시도에 무조건 지역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원은 몇천 명 이상이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당이 안 만들어지죠. 그게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제주도는 시군 의원이 없지만 육지 같은 게 시군 의원 같은 경우도 다 시군 의원은 도의원 눈치 보고 도의원은 국회의원 눈치 보고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서열화되니까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지역정당이 필요하다, 지역정당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양당 체제를 부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실제로 이게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두려움 없는 도시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연냐면 신자유주의 유럽 연합에 대한 지역에서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시장은 두려움 없는 도시들이라고 하는 즉 지역 정당의 연합체의 대표이자 지역 정당의 후보로 나와서 시장에 당선돼요. 그래서 누구랑 싸웁니까? 이탈리아 정부랑 싸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서울이라는 중앙정치에 바짓가랑 붙잡고 돈 좀 주세요. 마치 어제 지난주에 봤지만 어린 막내분이 용돈 하나 주는 셈치고 이런 거에 매달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얘기 거쳐봤습니다만 이런 신구범 지사가 삼다수 병을 들고 똑같은 제가 이거 동영상도 찍어갖고 사진도 있거든요. 나중에 소송 걸리면 제출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다수병을 딱 발견하고 삼다수를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됩니다. 전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무슨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일국가 이치를 얘기했던 이런 정치인이 박정희라고 하는 블랙홀에 다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정치적 신념 이거 상관없이 다 빨려들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시 이 시대를 살았던 물론 육사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제주의 지식인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사람들이 야 왜 그렇게 생각해? 박정희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적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 시대적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흐름, 50년대, 60년대 제주 개발의 여러 가지 흐름들 말씀드렸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제가 이제는 50년대, 60년대 제주 개발을 상징하는 사건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2년 경복궁에서 혁명 1주년 기념 산업 박람회를 열립니다. 이 보세요. 지금 뭘 막 짓지요? 경복궁입니다. 그죠? 요즘 치면 문화재인데 경복궁 안에 뭘 막 짓습니다. 산업 박람회 준비 95% 완료. 우리 나라 역사상 최대의 규모다. 이렇게 하면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박람회가 열립니다. 쿠데타 시작한 딱 1년 만입니다. 얼마나 급조된 이벤트인지 가늠이 되시죠. 요즘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주체는
한국산업진흥회라고 돼 있는 민간단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문이 송효찬이에요. 송효찬이 익숙하시죠? 여기 제주에 왔었고요. 그리고 당시 고문이고 그리고 내각 전원이 기도위원으로 있고요. 여기 보면 당시 제일물산의 대표 이병철 뭐 등등등등 당시 재벌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시설비가 10억 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화가 바뀌기 전이니까 10억 환이면 아마 요즘 규모로 따져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가건물이 150동이 지어졌고 연 인원이 3만 명이나 되는 연 인원이 등장한 혁명 1주년 기념 산업박람회. 당시 기사인데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모였습니까? 여기 보면 쭉 도열해 있는데 여기 여기 어디에 이게 박정희 같아요. 저 박정희를 비롯해 송회찬 뭐 등등등등 그냥 쭉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 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혁명 1주년 산업박람회. 왜 열렸을까요? 하나만 되겠습니까? 뭐가 없는 사람들은 그죠? 보여줘야 된다. 그죠? 정권 잡아온 지 딱 1년입니다. 1년이면 뭡니까? 아직 민정이양도 안 된 곳이고 지금 국정기관이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때 군정기관입니다. 이때 논란이 됐더니 민정이양을 하냐 마냐 이게 막 논란이 되고 뭐 이럴 때인데 여전히 박정희가 군복을 벗지 않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1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경제 성장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승만 장면부터 시작한 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규모와 관련돼 보면 그만한 실적을 내기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봐봐 자식들아. 우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과시욕입니다. 혁명정부라고 하는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굉장히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산업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최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설이 실려요. 지금 뭐 신문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뭐 경향, 동아 뭐 몇 군데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향신문 사설에 실립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본지에 어긋나는 산업박람회. 근데 이 사설이 보통 신문 사설은 기본적으로 2개 정도 실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시대 신문 사설은 하나만 실려요. 그러니까 통으로 실려요. 그만큼 뭡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비판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쭉 비판하는데 제일 먼저 비판한 건 야 박람회가 본래 뜻과 어긋나. 이건 뭐야? 가장 사람들이 북적였던 곳이 복권 판매세요. 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권 판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구름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이 보기에는 야 박람회를 하면 좀 선진문물 좀 보고 배우고 그지 이렇게 경제적인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자극도 받고 이렇게 좀 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로또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다.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 보여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해녀가 실현하는 수족관으로만 몰려드는 등의 현상은 이번 박람회를 갖게 된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할 수 없다. 해녀가 실현한다는 이 해녀 실현이라는 게 뭘까요? 수족관이거든요. 근데 다시 큰 화면 보여줄게요. 수족관의 병살 잠수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예, 규모가 40.5평 규모예요. 뭘 재현하면 서귀포 해변가를 재현했는데 당시 반공관이 있었거든요. 반공관이 제일 메인 이벤트예요. 메인 이벤트. 가장 핵심이 있어요. 반공관이. 그러니까 이 혁명 기념 산업박람회 취지가 딱 생각나시죠? 반공관에 이어서 최고 인기였다라고 하고요. 못하네. 방문 관객이 180만 명이 찾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찾았죠. 근데 180만 명 다음으로 해녀 잠수관을 찾았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건데 누구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해녀 5명인데 이 사람이 제주 사람들이냐?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제주 사람일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왜? 당시 반응을 보면. 예, 수족관이고요. 보이시나요? 잠수관, 밑에 글자 보이시죠? 잠수관 있죠? 병설 잠수관. 이 안에
잠수가 있나 만들어졌다. 자, 근데 해녀 실현하니까 갑자기 6일부터 해녀 실현이 중지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보면 인권 침해라고 말썽을 일으킨 해녀들 잠수 실기가 6일부터 중지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라고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누구냐? 재경, 제주 학생 대표들은 그래.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해녀가 제주 해녀인 것은 강력히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당시에 출가 해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영도쯤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부산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 찾을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아마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없지만 뭐 자식들이라도 만나서 이렇게 증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해녀들은 이름도 없어요. 네. 근데 누가 재경 학생 대표들이 해녀관 안에 뭐가 없다고 위생시설, 기타 재발시설 리비 즉시 중지 요치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 행간에 드러나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다음 기사에서 다음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일당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당시 사진입니다. 보이나요? 해녀 한 명, 두 명, 세 명이죠? 있고 여기에 수족관이 있고요. 여기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죠.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쭉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자, 해녀들의 실기를 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비지라는 건 이제 익명이겠죠. 어떤 사람이 산 인간을 하나의 전시품으로 등장시킨다는 것이 인권 요인이다. 그러니까 뭐냐? 인간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박람회가 뭐라고? 박람회의 성격이 도대체 뭘까요? 박람회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혁명정부의 일련의 업적을 시각적인 스펙타클로 재현하는 게 박람회입니다. 상품 전시입니다. 그리고 요시미수네라고 하는 일본 학자는 근대적 이 박람회가 프랑스 박람회에도 있지만 1903년 오사카 내국권업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1907년 일본 제국이 결국 박람회를 끊임없이 개최하거든요. 이 박람회를 개최한 이유는 결국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얼마나 위대하냐. 식민지, 우리를 지배할 만하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우리는 문명의 전달자고 계몽의 선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뭐합니까? 결국은 이 제국주의가 생산해낸 자세국주의 자본주의가 생산해내는 상품들을 누가 사줘야 돼요? 식민지에 있는 소비자들이 사줘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유혹하는 광고 정치라고 요시미수냐라고 하는 일본 학자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거에 얘기해보면 도대체 해녀 전시는 납득하기 어렵죠. 왜 해녀가 전시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헐 이게 처음이 아니네. 이게 처음이 아니네. 되게 웃겨요. 보이시나요? 해방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 사진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관이 있죠. 그러니까 각 지방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뭐 이 물품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를 데 없어요. 해방 10주년 기념이면 몇 년입니까? 55년이죠. 그러니까 55년 아까 말씀드린 59년까지 뭐 재건하지만 사실상 이 초토화된 땅에서 뭐가 생산이 될까요? 뭐 정확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되게 재밌는 거 보세요. 여기 수산관이라는 거 있는데요. 쭉 있는 게 수산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수산관 보면 쭉 나오다가 뭐야? 특히 동관에 해녀의 해초 채취의 실기를 보여 관중의 인기를 끌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제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어요. 처음이 아니네. 그래서 아까 사진이 좀 남아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재경 유학생들이 항해했다라는 기사도 있고, 그래 당시 이 55년 전후한 신문들 기사를 봤는데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50년대 신문은 제주신문 자료가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남아있지 않고 지금 제주 도서관에 일부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제주일보가 저기 지금 롯데시티 있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 자료실에 50년대 신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그 몇몇 기사들을 보고 사진도 찍었다는 분의 말도 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제주일보가 이전하고 제주일보 사태가 나고 신문 제어갖고 우리가 쓰네, 내가 쓰네, 무슨 뭐 적통을 따지고 그래서 뭐 제호를 쓰지 말아라,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면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60년대 이후는 좀 많이 남아 있고요. 47년, 48년 신문 자료들은 국립중앙도서관 이미 디지털 아카이브에 되어 있고, 50년대는 일부러 제2도서관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50년, 60년 신문은 당시 제도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인데 잘 남아있지 않고, 중앙일간지에도 잘 없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는데 혹시 찾다가 55년 즈음에 이런 관련해서 좀 반응이 있었다는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아니 이게 처음이 아니네. 왜 되게 공교롭게도 이 해녀 전시가 박람회라고 하는 이 시각적인 스펙타클이 재현되는 이 장에서 특히 상품 소비가 자본주의 경제 성장을 과시하는 이 장소에서, 공간에서 해녀들이 전시되어 있는가 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박람회 목표는 뚜렷합니다. 뭐냐면 경제 재건이 슬로건인데, 이걸 박람회라는 시각적 장치를 통해서 야 이걸 보는 사람들 이거 경제 재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런 목표를 대중들이 그래 우리의 목표야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산업박람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일단 근대화라는 목표, 경제개발 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간을 개조해야 돼. 이 개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게 결국 우리 똑같이 공간의 구성을 시각적으로 소비하고 경제적 주체라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박람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라고 하는 이 근대적 지위, 그러니까 근대 박람회죠. 박람회라는 게 근대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각적 이벤트였는데, 도대체 박람회 성격이 뭘까 따져보니 1903년에 오사카 권업박람회, 1907년 도쿄 권업박람회, 그 다음에 1915년에 물산 공진회, 1929년 조선박람회 등등의 여러 차례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 박람회를 식상흥업과 문명 개화 이념을 전파하는 효과적인 장치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식상흥업이라는 건 요즘으로 치면 경제 개발인 거죠.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게 1903년 오사카 내국권업 박람회, 여러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종 전시, 조선인 전시가 됩니다. 조선인 부인 정소사, 최소사라고 하는 인물, 두 명이 인물이 이 1903년 오사카 권업 박람회에서 전시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조선인들이 항의합니다. 마치 해녀들이 전시될 때 재경, 제주도 유학생들이 항의하는 것과 똑같이 항의합니다. 항의 이유는 왜 뮤쿠 아이누와 함께 전시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인가요? KBS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민족적 차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볼 필요 있어요. 이 항의가 단순하게 민족적 차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수정관에서도 조선 여성이 전시가 돼요. 당시 대한매일 신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인 동포까지 물품으로 외국인에게 판매했다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즉 민족적 수치가 아니냐?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이때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아프리카 토인을 불쌍히 여겼는데 이제 와서 아프리카 토인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시각은 민족적 차별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민족적 우월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황인종은 누구보다 낫다고요? 까만 애들보다 낫다, 흑인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흑인들하고 우리를 같이 여기느냐라는, 저는 이 내용에 결국은 그 뭐냐면
이런 차별적 시선에 대한 분노도 물론 여기에 존재하지만 결국 뭐냐, 인종, 우리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욕망들도 여기 있다. 되게 흥미롭죠. 이 1903년에 있었던 오사카 내국권 박람회 인류관 사건이라 하는데, 이 인류관 사건은 오사카 유쿠니까 오키나와 사람들도 전시됐었는데요.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국 무슨 정의냐, 누가 보여지는 자냐고, 누가 보는 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 안에 깊이 깔려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해녀 전시의 의미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녀 전시가 해녀라는 어떤 지역에서 특수한 존재들을 전시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가 아니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리고 이 상품이 전시되고 있는 장소에서 왜 해녀가 전시되고 하필이면 그것도 박람회라는 장소에 2번씩이나. 그 얘기 뭐냐면 당시에 산업박람회는 지극히 모범, 그러니까 전범이 참고점이 이 식민지 시대에 벌어졌던 많은 박람회들 참고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참고라고 하는 건 인류관 전시, 수정관의 전시라고 하는 인종 전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염두에 둘 때 왜 해녀인가? 누가 보여주고 있는가? 이거야말로 저는 시선의 정치학이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권력이죠. 보여지는 사람은 다스림을 당하는 자입니다. 혹시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녀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보여진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위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보는 사람들 있죠.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자는 철저한 권력적 위계 관계입니다. 그 권력적 위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해녀들이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라고 하는 차별을 하고 있지만 그 차별이 기본적으로 이 해녀 전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저는 이게 일종의 이중적 태도라고 봐요. 특히 이 박람회에서 많은 물건들이 전시되는 건, 이 박람회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뭐냐면 각 지방 지역관들이 전시되죠. 지역관들이 전시된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 지역에 전시되는 상품들을 바라보면서 각 지역이 동등하지 않다. 각 지역마다 뭐가 차이있다. 문명의 개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확인한다는. 저는 이게 해녀들이 전시됐다라고 한 62년도의 산업박람회 모습이 어찌 보면 60년대 이후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한 제주 개발이 과연 제주 사람들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보여주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라는. 기분 나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해녀 박람회 누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하고 했습니까? 물론 국가의 동원이긴 했지만 여기는 다양한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해녀 박람회라고 하는 산업박람회에서 해녀 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저는 우리 60년대 이게 근대화라는 것을 바라보는 이 지식인 사회, 제주기 지식인 사회의 어떤 분열증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이런 거에서는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지만 제주의 상품들이 전시되는 것은 굉장히 환호했거든요. 그 이중적인 태도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2년도에 산업박람회 해녀 전시라는 장면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하나는 잊을 수 없는 거죠. 국토건설단입니다. 근데 이 국토건설단의 시초는 제주에서의 국토건설단과 5.16 쿠데타 직후의 국토건설단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1961년 쿠데타 직후에 12월 2일에 국토건설단 설치법이 공포됩니다. 이 국토건설단이라고 하는 것은 장면 정부에 있었던 국토건설대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장면 정부의 국토건설대는 누구냐면 동원된 대상이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냐? 전쟁 직후죠. 그리고 인플레가 심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 구제 대책 중에 하나로 소위 말하는 마셜 플랜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대졸자들을 이 국토건설대의 공무원으로 대거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졸자 그리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 주제 하나가 국토건설대입니다. 근데 지금 61년도에 만들어진 국토건설대는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대상이 누구냐? 병역 기피자입니다. 왜 병역을 기피했을까요? 뻔한 아닙니까? 죽기 싫어서. 왜 전쟁을 겪었죠.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당시에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에 정치 상황이나 이 군대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열악하죠.
그래서 병역 기피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병역 기피자들은 지식인 고위직뿐만 아니라 일반에까지 상당히 널리 만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국토건설단을 만드는데 대상을 병역 기피자, 그러니까 범법적 처벌 수단으로서 국토건설단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 국토건설단 얘기는 봅시다. 혁명 후 국민의 큰 기대를 모아오던 국토건설단이 지난 10일 장단식을 거행함으로써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는 여러가지 건설공사를 효과있게 수행할 국토건설단은 4개 지단 6개 분단에 39개 건설대로 편성되어 각 지단별로 건설사업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 동원계획을 살펴보면 울산공업지구 건설, 춘천댐 건설, 정선선 철도 건설, 경북선 철도 건설, 동선 예미간 산업도로 건설, 소양강댐 건설, 남강댐 건설, 섬진강댐 건설 등에 투입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하는 날,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국민이. 근데 여기에는 병역 기피자가 대상이라는 말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동원 그리고 국토건설이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국토건설단 단원들이 호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안 갈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지난 초봄에 창단 발족한 국토건설단은 그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르는 여러가지 건설공사를 도맡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국토건설단 제5지단의 작업장, 경북선 철도공사 현장으로 지금 새로 철도가 시설될 곳에 노반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 중순 경북지방을 시찰 중이던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도 15일에 이곳을 방문, 검게 끓은 단원들의 팔뚝을 어루만지며 침식에 불편은 없는가 등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단원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단원들의 팔뚝을 어루만지는 자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게 박정희 시대에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건 늘 자유로운 아버지,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자임합니다, 스스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병역 기피자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 40만 명이 자수해요. 그만큼 대단히 많았고, 연도별 기피자 비율을 보면 쭉 보세요. 59년 몇 퍼센트 영장 발급 대비 기피자 비율 31%, 35%에 굉장히 많아지죠. 그 61년 들어서 점점 줄어드는데 67년 들어가도록 19.5%, 13% 이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병역을 기피합니다. 재밌는 건 이 병역 기피자들 중에 몬으로 넘어간 제일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의 올드커머들 중에는 특히 이제 남성분들 중에 70대 훨씬 넘으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왜 일본으로 밀항했는지 이유는 말씀 안 하시는데 가만히 시기를 따져보고 하면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군대 가기 싫어서 일본 밀항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밀항의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기피에 있다는 거. 병무청장 오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만연했다고. 이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쿠데타 정부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재밌는 건 국토건설단, 이거 제주에서 국토건설 다릅니다. 깡패 아니에요. 자, 직업을 보세요, 직업을. 교원도 있죠. 회사원도 있죠.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행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 국토건설단이라고 하는 게 16,000명이 동원됐다라고 하는데, 1% 14,000명 정도 규모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누구냐,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일까? 대부분 뭐냐면,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지식인들이 왜 지식이냐면,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에 가장 걱정했던 게 4.19로 인한 혼란, 이런 것들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이나 학생들의 혼란. 왜냐하면 4.19의 주역이 누구였죠? 학생들이었죠. 청년들이었죠. 그래서 군사 쿠데타 세력은
청년이나 학생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설 것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표시하고 그 청년들을 규율하고 훈육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국토건설단이라는 동원 방식을 창안해냅니다. 병역 기피자. 대부분 병역 기피자면 대부분 대상이 누굽니까?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그죠? 청년, 지식인들이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데모 금지합니다. 데모하지 마. 박정희가 쿠데타 하고 나서 데모하지 마. 그리고 각종 학생회 옛날에 학생 호국단이 만들어진 것처럼 재건 학생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학 정원도 줄이고요. 학사 고시세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졸정제 같은 거. 왜 졸정제를 할까요? 공부나 해. 데모하지 말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생 통제 제도들이 박정희 쿠데타 직후에 여러 차례 도입이 되고 시작하고 그래서 국토건설단에 14,000명, 16,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동원되는데 이 국토건설단들을 한 연구자는 지식청년들의 노동교과서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죠? 땀 흘린 그룹빛 피부, 팔뚝. 박정희가 실제로 뭘 하면 고운 손은 우리의 적. 제가 손이 곱죠? 네. 여러분들도 손이 고우신 분들은 적입니다, 적. 그때 태어났으면. 월급 좋냐? 좋습니다. 이등병 수준의 월급 좋습니다. 130원. 그러니까 당시 군대 처우가 상당히 열악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30원은 그죠? 영원 선생님 군대 이등병 때 월급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5,000원.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그 정도였다니까 생각해 보시면 뭐 지금이야 좀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130원. 그래서 국토건설단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아까 두 개의 영상에서는 마치 국토건설단이 우리 국토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되지만 그 열악한 처우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3년 1월 달에 얼마 안 돼서 해체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박정희식 동원 체제 실패예요. 박정희 동원 체제라고 하는 건 성공적인 동원이었다라고 단정 듣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원이라고 하는 건 늘 이 하부로부터의 반발과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동원된 이 여러 가지 어떤 건설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제주도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순응했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가지 굉장히 균열점들이 보입니다. 그 균열점들을 확인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열심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동원체제의 국토건설단이 실패합니다. 근데 이 실패한 국토건설단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정일건 총리가 국회에서 전국의 폭력배를 단속해야겠다라는 68년이면 유신 체제가 막 시작되기 전이고요. 박정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만들이 일어나던 시점에 결국은 이 분위기, 국면을 타개해야 할 수단으로서 폭력배 단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마치 노태우의 범죄의 전쟁처럼 그래서 폭력배를 나누는데 A, B, C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 제주도에 보내고 소양강에 보내고 건강관리는 뭐 68년 6월 21일에 제주도에 옵니다. 68년 6월 24일에 일진이 제주도에 도착하는데 보이시죠? 건설당원 일진 도착. 오늘 어승생 수격한다. 본도 출신 몇 명도 있다고요? 39명도 있다. 국토건설단입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속죄의 땀을 흘리는 국토건설단은 보도들이 나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보시면 바로 며칠 전의 기사인데 아흔아홉 노역장에 투입할 폭력배 수용 천막을 짓고 있거든요. 100명이 넘는 인원들을, 그죠? 이 젊은 청년들을 아무리 폭력배라고 하지만 이런 시설에 수용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 가지 생기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길 걸 아니까 뭘 합니까? 무장한 경관들도 경비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시를 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원을 해야 될 주체이기도 해요. 이중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고 제주에서도 이 국토건설대 초기에는 되게 환영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오면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동원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도망갑니다. 어선의 건설당은 제2소대. 근데 지금 사진 다 있죠. 이 신호 보면 요즘으로 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김기현 33입니다. 경북 영천군 완산동 930 아이고. 소매치기고, 조영수 24 대구시 달성군 101번지 소매치기고, 고병호 24살 대구시 태평동 1가 1 폭력, 길소봉 대구, 이삼창 강인권. 기회가 되면 이 주소를 찾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도대체 누굴까? 조이란이라는 사람이 쓴 그 수기 같은 게 있어,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굉장히 묘사해요. 이 사람 자기 스스로 누굽니까? 조양은 김태촌의 총애를 받았던 조폭이라고 하는데, 또 조이란이 쓴 수기가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도라지오를 타고 제주도 왔다 하는데, 진짜 이럴 때 쓴 겁니다. 부라도 그런 부라가 없어요. 이 폭력배인데 이 어승성에 묵으면서 제주의 비바리아랑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닌 것 같은데 탈주하죠.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진 넣고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겠습니까? 68년 7월 3일이에요. 그럼 7월 2일 날 도망갔다는 얘기죠? 며칠 나와요? 아까 봤죠? 6월 며칠 날? 6월 24일 날 오는데 며칠만 7월 며칠 날 넘어가요? 2일 날 넘어가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왜 도망갈까요? 힘들어서. 그리고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러니까 인권 유린인 거죠. 인권 침해인 거지, 그야말로. 그래서 지금 516 도로니 뭐 보면 국토건설단 비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나중에 국토건설단을 해체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안 됐습니다. 좀 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존재가 밝혀지고 이들의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수상하게 나와야 이 박정희식 제주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물의 혁명이고 길의 혁명이에요. 물의 혁명은 어승생 수원지 건설이고 길의 혁명은 516, 1행단도로 2행단도 516도로 건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516도로 건설과 어승생 수원지가 신구범 전 지사가 삼다수병을 들고, 삼다수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어승생 수원은 박정희, 그 박정희의 작품이 실제 이 농무에 동원됐던 이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조명하지 않으면 박정희가 갖고 있는 신화, 제주에서의 향수가 사라지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제주에서 이런 연구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료들이 국토건설단 초기에 건설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서산개척단 뭐 이런 정도 있지만, 요거는 연구들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100명, 200, 한 400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상당히 규모도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면면에 대해서 요구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주 출신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안 되어 있죠. 물론 이들의 신분이 아까 다르죠. 지식인들이 아니라 폭력배. 근데 물론 폭력배라고 다 폭력배는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16일 만, 근데 16일 만에 탈주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처우죠.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첫날에만 결핵, 위암, 성병은 뭐 그 전에 말고 설사 환자. 그러니까 일단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이 숙식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잡힙니다. 근데 여기 황우럭 만평부인은 6명이 탈주했다고 빨리 체포해.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시에 사회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16일 만에 제주 신문에 보도된 국토건설대에 대한 반응이 180도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속죄의 땀을 흘리는 제주 개발에 활약하는 국토건설단, 뭐 곡괭이 소리도 우렁차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 개발에 동원되고 있는 이 노무를 동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초반에 이루어졌다 하면
불과 며칠 만에 16일 만에 야, 이 사람들이 도망갔대. 큰일 났어. 이들은 범죄자고 폭력배들인데 위협하죠. 그러면 결국 이런 이중적인 시선들 그리고 그 이중적인 태도들 속에서 제주개발의 한 축에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 이런 인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현지에서 방문하는데 그래서 일지는 5개월 만에서 현지에서 방문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해. 현지에서 방면해요. 근데 여기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근데 아시겠지만, 자, 니들 현지에서 풀어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알아서 집으로 가. 대단히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박정식 동원이라는 게 이런 체제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 근데 이렇게 일부가 풀려나가게 되지만 이진 285명이 추가로 입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끝나냐면 해단식이 되는데 뭐냐면 1968년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969년 8월 12일까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가 제주도 국토건설단은 295명 어제 해단인데 제가 이 기사 진짜 1단짜리 기사입니다. 1단짜리. 아마 이들의 이름은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범죄자는 이유로. 근데 그 아시죠? 박정희 시대에 벌어졌던 수많은 인권 침해들의 사례들을 감안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야 제주개발이 누구에 의해서 이런 개발 주체의 논쟁을 떠나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였던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60년대 제주개발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항근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개발사를 정리하면서 60년대를 제주개발의 신호 그 제주개발이 그 첫 출발이자 초석이 다져진 때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제주개발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봤던 해녀들이 전시됐던 장면들 그리고 두 번째 국토건설단이라고 하는 이 대목들을 보면 제가 이 자리가 제주개발사가 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이전에 많이들 정리를 해놓으셔서 이런 보시면 알 텐데 과연 60년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개발이 우리가 얘기하는 박정희식 향수 박정희라고 하는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수 있을까 계속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개발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오늘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년대, 60년대 제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대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한 열망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주의 지식인들도 근대화된다. 제주가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제주가 개발이 되면 능히 동양이 하와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내면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주가 동양의 하와이가 되고 동양의 홍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 결국은 거기에 철저하게 국가 동원이라고 하는 동원의 경제학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동원의 경제학이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 첫 번째, 정신개조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원되는 인력들은 뭐한 사람들? 정신이 개조대한 사람들이고 박정희도 제주도에 와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돈만 달라고 요구하지 말아라. 먼저 뭐만 되라? 정신부터 바꿔라는 얘기를 마치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 정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개조될 수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인간 정신이 개조될 수 있다라는 실험들을 미국은 했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이 쓴 자본주의는 왜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 뭐 쇼크 독통이라고 하는 원제인데 맨 첫 장에 MK 울트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MK 울트라 이게 CIA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프로젝트냐? 자백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스파이를 잡으면 자백을 시켜야 되죠. 근데 자백을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고문하죠. 근데 고문 중에 효과적인 고문은 뭐냐면 뇌의 전류를 통과시켜서 그 사람들은 자백을 받는 이게 MK 울트라라고 하는 이 쇼크 독트린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어디로 갔냐면 남미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칠레의 아엔데 정권이라든 이런 이 남미 여러 가지 예, 당시에 사회주의 정권의 위기를 느낀 미국의 우파 세력들이 남미로 데려가서 경제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게 되고 그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 중에 CIA의 쇼크 요법들을 경제적인 부분들에서도 그대로 하게 되고 그게 지금의 남미의 경제적인 종속을 가능하게 된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게 나오미 클라인이라고 학자의 쇼크 독트린이라고 한 책이 있거든요. 결국 60년대, 50년대, 60년대 제주의 근대라고 한 일종의 제주 지역이 일종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개조하고 우리의 신체를 동원되기 좋은 신체로 몸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동원되기 수 있는 신체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아침마다 뭐 하셨습니까? 청소 동원됐죠. 학교에서 뭐 합니까? 체조하죠. 그죠? 여러분들 쭉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들을 짚어보시면 그래서 국가 권력의 규율과 훈율의 실험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제주 개발을 얘기할 때 특히 동원 경제를 박정희의 동원 독재, 경제 동원을 얘기할 때 이 규율과 훈련의 실험장이 되었던 이 일련의 몇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지 않으면 박정희식 경제 개발에 대해서 야 공은 인정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래서 이승만은 주어진 밥상도 못 얻어먹었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박정희는 왜 위대한 대통령이냐. 그래도 미국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식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지역에서의 인정 요구. 제가 말씀드렸죠. 절멸 이후에 우리는 빨갱이였죠. 근데 정부가 뭘 발견하셨어요? 야, 제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야. 제주, 그에 대한 인정. 드디어 우리가 빨갱이가 아니라 서울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인정받게 됐구나. 아까 제가 벌써 말씀드렸지만, 혁명정부가 이 안저에, 그러니까 혁명정부의 눈에 제주가 발견되기 시작한 게 얼마나 감업한 일인지를 구구절절 쓰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감안해 보신다면, 그런 인정 욕망과 근대화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가 50년대, 60년대 개발이라고, 제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의 배면에, 이 밑바닥에 굉장히 짙게 깔려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 자본이 선점했어요.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제주에서 자생적인 개발이나 자생적인 재건에 대한 시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 그런 시도들을 누가 먼저 가져가 버렸어요? 국가와 자본이 먼저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모든 성과는 누구 거야? 박정희. 기승전 박정희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것들이 결국 제주가 갖고 있는 장소성의 상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성이라는 건 두 번째, 일단 기억의 문제가 있죠. 근데 제주의 기억은 뭡니까? 예를 들면 4.3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전사를 쭉 더듬어 보세요. 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20년대에 일본 배로 가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 배를 만들자. 이게 자주운항 김문준, 조선의 김문준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가 배를 만들자. 제주하고 오사카 직항공사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렇게 자생적인 노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하면 역사적 DNA가 전 제주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나 자본이 선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주는 과연 경제개발이나 근대화에 대한 것들을 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우리에게 80년대 이후에 개발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는 주체에 대한 논쟁이 붙게 되는 것도 빼앗긴 이런 어떤 재건과 개발에 대한 노력에 대한 뒤늦은 반성, 뒤늦은 성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이중의 욕망 속에서 제주가 좀 동원돼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그게 50년, 60년대의 개발과 관련된 제 얘기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80년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80년대는 물론 70년대, 80년대는 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80년대 보면서 70년대, 80년대 두 가지 첫 번째 중문 관광단지 이야기하고요. 신제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중문 관광단지 얘기하면서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